34살에 세계 최대 결제 플랫폼을 만든 남자. 그가 지금 직원 14%를 해고하고 있습니다. 95조 원 가치의 유니콘 기업 스트라이프가 급격히 축소되는 이유는 뭘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 회사 없이는 여러분이 넷플릭스도 스포티파이도 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를 마피아처럼 지배한다는 의혹을 받는 패트릭 콜리슨. 그는 과연 누구인가요? 오늘은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아일랜드 출신 천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88년 아일랜드 시골 한복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이름은 패트릭 콜리슨이었죠. 부모님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릴리는 미생물학자였고 아버지 데니스는 전기공학자였거든요. 두 분 다 자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콜리슨 가문의 DNA가 됩니다. 드로미니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란 패트릭은 학교까지 차로 40분이 걸렸고 친구들도 근처에 살지 않았어요.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 수도 없었기 때문에 형제들끼리만 놀거나 책을 읽는 게 전부였죠. 패트릭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었는데요. 존과 톰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둘째 존은 나중에 스트라이프의 공동 창업자가 되죠. 패트릭은 어릴 때부터 똑똑했는데 8살 때 첫 컴퓨터 수업을 들었거든요. 여러분이 아직 구구단도 못 외울 나이에 이 아이는 코딩을 시작한 겁니다. 10살 때는 리머릭 대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강좌를 들었고 직접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뿌듯해했다고 해요. 학교를 다니면서 패트릭은 청소년 과학자 대회에 나갑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는데 프로젝트 이름은 아이작이었죠. 자기 영웅인 아이작 뉴턴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근데 결과는 2등이었어요. 패트릭은 이게 수치스러웠는지 다음 해에 다시 도전했고 이번엔 우승을 차지합니다. 나이는 겨우 16살이었죠. 우승 프로젝트는 크로마라는 리스프 계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거였는데 리스프는 1950년대에 만들어진 역사 깊은 언어거든요. 상금으로 3,000유로와 아일랜드 대통령의 키스를 받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패트릭은 MIT에 입학하는데요. 천재들이 모이는 그 명문대학교 말입니다. 그런데 2009년에 중퇴를 해버려요. 이유는 간단했죠. 자기 사업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개발자를 위한 작은 도구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대한 바다였던 거예요. 패트릭과 동생 존은 이베이가 형편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경매 사이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기관인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에서 투자를 거절당하자 형제는 가방을 싸서 실리콘밸리로 떠났죠. 그곳에서 악명 높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Y 콤비네이터에 합류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에어비앤비나 레딧, 코인베이스 같은 대박 기업들을 키운 곳이거든요.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아파트에서 두 형제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옥스퍼드 출신 학생들인 하르지트와 쿨비르 타갈 형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도 비슷한 걸 만들고 있었어요. 네 명은 힘을 합쳐서 2007년 5월부터 옥토매틱이라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기 시작했죠. 10개월 만에 완성했고 2008년 부활절 금요일에 캐나다 회사인 라이브 커런트 미디어에 $500만 회사를 팔아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패트릭의 나이 19살 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죠.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너무 불편하다고 느낀 형제는 아이폰 앱을 만들면서 동시에 결제 솔루션도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이름은 슬래시 데브 슬래시 페이먼트였는데 정말 끔찍한 브랜드 네이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날아가서 몇 달 동안 방에 틀어박혀 코딩만 했어요. 2010년부터 풀타임으로 작업했지만 출시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죠.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했거든요. 결국 2011년 9월에야 스트라이프가 세상에 나왔는데
거의 2년을 준비한 셈이었습니다. Y 콤비네이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왜 아직 출시 안 했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스트라이프는 샌프란시스코와 더블린에 본사를 둔 거대 핀테크 기업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틴더 골드 멤버십을 결제할 수 있는 것도 다 스트라이프 덕분이죠. 페이팔 마피아로 유명한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가 $200를 투자했고, 세쿼이아 캐피털이나 앤드레슨 호로위츠 같은 거대 벤처 캐피털들도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아일랜드 출신 기업가 리암 케이시도 투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트라이프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킥스타터를 첫 인수 대상으로 삼았고, 회계 플랫폼 레코르도 인수하면서 금융 서비스 제국을 확장했죠. 이제 스트라이프는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주요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2022년에는 포드 자동차와 5년 파트너십을 맺었고, 스포티파이와도 손잡고 아티스트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왔어요. 그해 4월에는 트위터가 암호화폐 결제를 스트라이프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재밌는 건 콜리슨 형제가 비트코인을 좋은 결제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스트라이프의 가치는 95조 원을 넘어섰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타트업이 됩니다. 패트릭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니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이 된 거죠. 하루에 $100,000씩 벌어들이는 날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내부 주가가 주당 $40에서 $29로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스트라이프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인도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패트릭의 리더십 아래 스트라이프는 온라인 생태계를 지배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어요. 패트릭의 영향력은 단순히 비즈니스를 넘어섰습니다. 팬데믹 때 경제학자 타일러 코엔과 함께 패스트 그랜츠라는 자선단체를 만들었는데, 코로나19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빠르게 자금을 지원하는 조직이었죠. 저커버그 재단은 물론이고 일론 머스크, 잭 도시, 토비아스 루트케 같은 거물들이 돈을 댔거든요. 패트릭의 권력이 커지면서 논란도 생겼는데 중국을 향한 그의 태도는 대담했습니다.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도덕적 의무 때문에 중국 정부를 비판했고, 빅테크 기업들이 침묵하는 것도 비난했거든요. 스트라이프와 중국의 관계도 복잡한데 누군가 중국에 지사가 없는 게 선택인지 강요인지 물었을 때 패트릭은 분명히 했죠.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중국 소비자들이 해외 거래를 할 수 있게는 돕지만 스트라이프 본사는 중국 본토에 전혀 없고 중국 기업과 일하지도 않는다고요. 중국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포브스가 리머릭을 유럽의 살인 수도라고 부르면서 매일 밤 칼부림이 일어난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베를린 장벽 같은 3m 높이 장벽이 동네를 둘러싸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죠. 패트릭이 트위터에서 강력하게 항의하자 포브스는 결국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했거든요. 리머릭에 대해 틀렸을 뿐 아니라 무언가를 극복했다는 생각 자체가 미친 짓이라고, 우리는 잘한 곳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적은 라이언 브레슬로우였는데요. 11조 원 가치의 볼트라는 스타트업 창업자였죠. 브레슬로우는 콜리슨 형제가 실리콘밸리를 마피아 보스처럼 지배하며 경쟁사를 짓밟는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스트라이프가 실리콘밸리의 모든 거물급 투자자들을 주주로 만들어 놓고 경쟁사가 투자받으려 하면 이해관계 충돌이라며 막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소액만 투자받아서라도 모든 1급 투자사를 주주 명단에 올려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경쟁사라며 투자를 막는다는 건데, 브레슬로우는 당시 자기 회사가 직접 경쟁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대요. 카드 발급이든 구독 결제든 주변 사업을 하려는 회사들을 막아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그 기능을 만든다는 겁니다. 마치 더듬이를 뻗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감시하고
싹이 트기 전에 짓밟은 다음 자기들이 만드는 거죠. 물론 Y 콤비네이터가 브레슬로우를 거절한 적이 있어서 원한이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뱀 같은 놈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패트릭이 더 강력해질수록 적들도 늘어나는데요. 과연 그가 배운 전략들이 적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스트라이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따로 있습니다. 그 전에 패트릭이 자기 웹사이트에 올린 조언을 보면 흥미로운데요. 깊이 파고들라는 겁니다. 가능한 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되되 즐기는 것에 집중하고 즐기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걸 즐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고 했죠.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즐기는 동안 계속하라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원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라는데 인터넷은 이전 세대보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무기라고 말합니다. 인터넷이 생긴 지 이제 몇십 년밖에 안 됐고 아직 젊다는 거죠.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라는 조언도 있고 친구 집단을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당연히 친구는 만들되 젊을 때 좀 이상한 사람인 게 대체로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법을 배우고 유머 감각을 키우고 대중 앞에서 말하는 법을 익히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아일랜드 시골에서 90년대에 태어나서 똑똑한 부모 밑에서 자라라고 하더군요. 진보와 현상 개선에 대한 집착도 가져야 한다는데 모두가 이런 열망을 가진 건 아니지만 가진 사람들은 운명을 이루고 자유세계의 새 리더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라이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던 날, 래퍼 테이크오프가 볼링장 밖에서 총에 맞아 죽었던 그날, 스트라이프도 충격적인 발표를 했거든요. 직원 14%를 해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EO 패트릭 콜리스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2022년에서 2023년 인터넷 기업 성장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었고 경기 침체의 가능성과 영향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거든요. 세계가 다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완고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쇼크, 금리 인상, 투자 예산 감소, 스타트업 자금 축소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말하면 지구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망했다는 얘기죠. 패트릭은 리더십이 한 핵심 실수를 지적했는데 결국 자기들이 너무 낙관지었다는 겁니다. 1000명을 자른 건데요.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이제 규율을 지키고 현금을 보존하며 위험한 투자를 피하고 채용도 보수적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시드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모든 레벨의 벤처 캐피털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스트라이프 이야기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게임스톱이나 AMC 주식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처럼 파티는 끝났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스타트업 투자도 급감했고 대규모 구조조정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죠. 다만 한국과 다른 점은 스트라이프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다는 건데 한국 핀테크는 아직 국내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스가 해외 진출을 시도하긴 했지만 스트라이프처럼 전 세계 결제 인프라를 장악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 다른 점은 한국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스트라이프는 비교적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많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성장을 제한하지만 반대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스트라이프처럼 너무 빨리 커지면 구조조정도 그만큼 고통스러워지니까요. 패트릭 콜리스는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마피아 보스라는 평가를 받지만 지금 그가 직면한 경제 역풍은 만만치 않습니다. 부시 뒤에서 호시탐탐 왕좌를 노리는 적들도 많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지금 한 가지는 확실해졌죠. 패트릭 콜리슨이라는 이름을 모두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영광스러운 일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요. 한국의 핀테크 기업들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빠른 성장을 추구하다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보수적으로 가면서 기회를 놓칠 것인가? 글로벌 확장을 시도할 때인가? 국내 시장을 더 단단히 다질 때인가?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갈 것인가? 국내에서 규제와 타협하며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스트라이프처럼 경쟁사를 짓밟는 전략이 과연 한국에서도 통할까요?